혐오는 이해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할 때 그 틈새에 혐오가 스며든다. 작가 한강은 소설 흰을 통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채식주의자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포용은 타인의 상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고통을 함께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연대에 도달한다. 소년이 온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가장 약한 존재로 만들지만 그 약함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사랑과 포용, 분노와 혐오, 인간의 내면에는 모두 사랑과 분노가 공존하지만 주된 정서에 분노와 혐오가 짙어지면 사랑과 포용의 감정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무의식적 동기에서 불균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먼저 철학적인 관점에서 스피노자는 사랑과 포용은 이성적인 이해에서 나오지만 분노와 혐오는 무지나 왜곡된 인식에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혐오가 타인이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죠. 사랑과 감사는 주로 이성으로 통제되며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감정입니다. 반면 분노와 혐오는 외부 원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으로 인간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보았죠. 스피노자는 인간이 누군가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오해하는 과정에서 분노와 혐오를 느끼기에 이는 잘못된 원인 귀속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의 진정한 원인을 모르거나 본질적인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기 쉽죠. 예를 들면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지으면 분노와 혐오가 쉽게 생깁니다. 스피노자는 이것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는 에티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여길 때 그것은 우리가 그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줄이기 위해 이성의 역할을 강조했죠. 이성적으로 그 사람도 자신만의 관점과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할 때 또는 모든 것은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상대방의 행동도 그의 환경과 경험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조언합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존재하고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연결 속에서 일어나죠. 분노와 혐오는 흔히 우리가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쉽게 생겨납니다. 그가 이렇게 조언하는 것은 분노와 혐오가 통제가 가능한 내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주로 통제되므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감정을 다루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또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이끈다는 점을 강조했죠. 반면 이성을 통해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려 하면 사랑과 포용을 발휘하기 쉽습니다. 철학자인 하이데거 역시 사랑과 포용은 타인과 진정한 함께 있음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이며 분노와 혐오는 타인을 도구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인간 존재의 본질을 스스로 왜곡해서 이해할 때 나오는 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랑과 포용은 주로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과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 생겨나죠. 분노와 혐오는 회피형이나 불안형 애착의 상태인 사람이 타인을 불신하고 두려움을 가질 때 분노와 혐오로 쉽게 발전합니다. 사랑과 포용은 적절한 감정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생겨나죠. 분노와 혐오는 우리가 감정 조절에 실패할 때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위협적으로 여기는 인지적인 왜곡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은 신뢰와 유대를 키우고 사랑과 포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감정 조절이나 공감이 잘 되기에 타인과의 조화를 추구하죠. 이와는 다르게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경우 위협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 일어나고 분노와 혐오가 쉽게 유발됩니다. 철학자인 락강은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죠. 반면 혐오와 분노는
자신의 결핍이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에게 투사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성숙한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은 이타심이나 유머를 활용하고 무의식적으로 사랑과 포용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나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쓰게 되면 투사나 부정, 옳은 것과 틀린 것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의식 중에 분노와 혐오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주 분노와 혐오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주로 방어적인 감정이나 투쟁하려는 심리가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자기 신념만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배우는데 저항감을 느끼기 쉽죠.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새로운 정보를 탐구하려는 호기심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더 악순환은 호기심이 억압되면 장기적인 탐구가 아닌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에 의존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인내심을 요하는 장기적인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이 어려워지죠. 반면에 세상에 대한 사랑과 포용이 바탕일 때 인간은 타인과 세계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독서나 지식을 쌓고 다양한 배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배우려는 동기가 생겨나죠. 이 때문에 인지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것이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이 되고 다양한 배움이 쉬워집니다. 분노와 혐오는 주로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위협에 대한 빠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심층적인 사고나 장기적인 집중에는 방해가 됩니다. 분노와 혐오 상태에서는 전두엽의 활동이 감소하고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력이 저하되죠. 이렇게 되면 즉각적이고 강렬한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기에 독서나 명상, 등산 등 비교적 느린 보상을 제공하는 활동에 덜 흥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포용의 마음은 전두엽의 활성화와 연관이 있죠. 이는 집중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시키기에 장기적인 배움이나 노력에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분노와 혐오를 바탕으로 행동하면 대인관계나 감정 표현에서도 미묘한 부정적인 기운이 새어나옵니다. 첫 번째로 분노와 혐오가 바탕이 되면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기 쉬우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공격적인 언행이나 분노가 폭발하기 쉽습니다. 작가 한강은 hin에서 이렇게 말했죠. 혐오는 거울 속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타인을 미워할 때 우리는 결국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분노와 혐오가 바탕이 되면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보다는 문제를 확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고 자기 불만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 패턴에 있어서 분노와 혐오가 바탕이 되면 옳은 것과 틀린 것, 우리와 그들과 같이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또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하기 쉽죠. 사랑과 포용을 바탕으로 생각할 땐 이 상황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라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대인관계에서도 극명합니다. 분노와 혐오가 뿌리에 있으면 네가 방금 나를 화나게 했어 라며 타인을 비난하고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죠. 또 관계를 협력보다는 경쟁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강하게 있습니다. 사랑과 포용이 뿌리에 있다면 상대방과의 조화를 중시하면서 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응원하고 네가 잘 돼서 기쁘다 라고 지원할 수 있죠. 세 번째로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극명합니다. 분노와 혐오가 바탕이 되면 자신의 요구와 감정만을 우선시하며 상대방의 필요를 고려하기 힘듭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패나 손해를 기뻐하는 경향이 생기죠. 어떤 경우엔 분노와 혐오가 내면의 주된 감정이지만 겉으로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언어적인 신호와 미묘한 행동에서 분노와 혐오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대화 스타일에서 간접적인 공격성이 드러나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말 속에 미묘한 비판이나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농담처럼 보이지만 상대를 비난하거나
경멸을 담은 발언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너는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네가 그런 게 참 부족해. 재밌네. 와 같은 표현일 수 있죠. 또 자기 감정을 억압하다 보니 지나치게 중립적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행동에서 차가운 냉정함이 표현되지만 말로는 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면서 중립적인 언어를 보이죠. 이는 무의식에 분노와 혐오를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지만 태도에서 반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에서 드러나죠. 표정에 미묘한 불편감이 보이면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입술과 턱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입꼬리는 올라가지만 눈은 웃지 않는 가짜 미소를 보일 수도 있죠. 표면적으로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 형성을 피하기도 하죠. 세 번째 특징은 태도적인 면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직접 화를 내기보다는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대화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반감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면 사소한 계기로 분노가 폭발하거나 정신적으로 피로해서 쉽게 지치게 되죠. 정신분석가인 락강은 언어와 행동의 틈새, 즉 말실수나 행동의 모순에서 무의식의 분노와 혐오가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내면의 분노와 혐오가 강하지만 이를 억압하고 있다면 자기 이해와 감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죠. 또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 기록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무의식적 반응을 글로 써보는 것은 자기 조절에 큰 도움이 되죠. 또한 독서나 예술 활동으로 전두엽을 자극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변에서 한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분노를 더 강화하게 되죠. 네가 힘들어하면 뭐가 달라지니? 울지 마. 그거 쓸데없는 감정이야. 라는 식으로 주변에서 스트레스 중심으로 반응하면 편도체가 더 활성화되고 분노와 혐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작가 한강은 채식주의자에서 이렇게 말했죠. 포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다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된다. 분노와 혐오보다는 서로를 지지하면서 사랑과 포용을 중심으로 서로 배우고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